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도 또 그만큼 어려움을 느끼시는 주제죠. 바로 공매도 전략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여기에 베팅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성공적인 공매도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 그리고 뭐랄까 철저한 위험 관리가 왜 필수적인지 오늘 그 속살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지식과 또 규율을 요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런 공매도 전략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시장 미시 구조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털 취약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나아가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위험 관리 기법까지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의 목표는요, 공매도가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은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고 또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지 그 필요한 분석의 틀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또 소중한 자본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공매도 하면 왠지 그냥 주가 하락만 잘 예측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한 10년 동안 시장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길래 이 공매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걸까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마디로 현대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이성적인 행동 또는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 과열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이 나쁘다거나 전망이 어둡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이나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 흔해졌습니다. 몇 년씩이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 전략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위험성,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라는 치명적인 비대칭적 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매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주가는 영원까지 떨어지는 게 한계지만 오를 때는 정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손실은 무한대, 이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공매도는 단순한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전쟁, 워에 비유될 정도로 아주 치열하고 위험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거나 시장의 비이성적인 흐름을 잘못 판단하면 정말 순식간에 투자자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전쟁이라니. 정말 그 단어 하나로 상황의 심각성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가려내는 전통적인 기업 분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기업의 내재 가치나 펀더멘털 분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그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장의 작동 원리, 즉 시장 미시구조,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장 미시구조,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염두에 두는 개념이지만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좀 낯설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조를 알아야만 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지 그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단기적인 가격 왜곡 현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결국엔 붕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시장 미시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로
4P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 같은데요. 첫 번째 P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 4P 모델의 첫 번째 P는 바로 패시브 자금입니다. 패시브 자금이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거나 특정 산업 섹터 ETF처럼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자금들을 말합니다. 이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지난 10여 년간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네, 그렇죠. 액티브 펀드보다 수수료도 싸고 하니까 인기가 많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시브 자금이 특정 주식에 대규모로 또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되면 그 기업의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 예를 들어 PER이나 PBR 같은 것들이 사실상 거의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해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패시브 펀드들은 해당 기업의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지수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ETF 테마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자금의 유입과 유출, 플로우즈가 그 자체가 주가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무리 나빠져도 돈이 계속 들어오면 주가는 버티거나 심지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펀더멘털 악화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분석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이 패시브 자금의 흐름, 예를 들어 특정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출되고 있는지 이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유입은 정말로 주가를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그 이상 동안 비이성적으로 지탱하면서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계속해서 차입 비용 부담과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힘이네요. 돈의 힘이라는 게. 자, 그럼 이런 패시브 자금의 어떤 기계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작용하는 두 번째 P, Processors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름 그대로 뭔가 처리하는 주체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프로세서는 주로 퀀트 펀드나 고빈도 매매, HFT를 포함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아니며 어떤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 없이 오로지 사전에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를 실행합니다. 퀀트 펀드,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것도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프로세서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장기적인 사업 전망보다는 주로 가격 자체의 움직임, 예를 들어 주가 추세, 트렌드 팔로잉, 모멘텀, 통계적 차익 거래, 스태티스티컬 어비트라지, 변동성 같은 기술적인 지표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0배가 넘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25배든 이 프로세서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정된 알고리즘, 예를 들어 최근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한다 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기계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는 거죠. 특히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주식의 매수세를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오를 때 더 사게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 유입과 이런 프로세서들의 추세 추정 매매가 결합되면 특정 주식에 대한 비이성적인 고평가가 더욱 심화되고 또 장기화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인 자금 흐름인 패시브에 또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프로세서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펀더멘털 분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격 왜곡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P인 파즈는 여기에 또 어떤 변수를 더하는 건가요? 이건 혹시 인간 운용력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파즈는 주로 시타델이나 밀레니움 같은 아주 큰 규모의 멀티 전략 헤지 펀드, 멀티 스트레테지 헤지 펀드 내에서 각자 독립적인 전략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는 개별 운용팀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용 헤지 펀드 안에 작은 핀들이군요. 그렇죠. 이 팟들은 각 팀 단위로, 그러니까 펀드 전체 차원이 아니라 개별 팟 레벨에서 매우 엄격하고 심지어는 맹렬한
ferocious 수준의 위험관리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맹렬한 위험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동안 한 달이나 분기 동안 운용 자산의 3%에서 5% 정도의 손실, 드로다운이 발생하면 그 팟을 관리하는 상위 리스크 관리자는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서 해당 팟의 운용력에게 기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상당 부분을 심지어는 전부를 청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용 자본 규모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모든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손실 허용 한도를 넘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와, 정말 엄격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개별 팀의 손실 관리가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팟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종류의 포지션, 예를 들어 특정 섹터의 주식 롱 포지션이나 아니면 특정 통화 숏 포지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동시에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청산 매물, 즉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해당 자산의 가격을 급락시키거나 반대로 쇼커버링 물량이 나오면서 급등시키는 등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른바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과거에는 이런 식의 대규모 동시 청산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예를 들어 2007년 퀀트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정말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통계적으로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7시그마 수준의 희귀 이벤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펀드 구조와 엄격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거의 매주, 심지어는 매일 관찰될 정도로 대규모 왜곡, 매시브 디스토션 현상이 빈번해졌습니다. 한마디로 7시그마 이벤트의 일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죠. 7시그마 이벤트가 일상화되었다. 정말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포트폴리오로 운영할 때는 내가 타겟으로 삼은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 못지않게 이들 펀드들이 현재 어떤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면 대규모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손실 허용 임계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급변동에 당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알겠습니다. 패시브, 프로세서, 펫, 이 세 가지 P가 시장의 구조적인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P는 포지셔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앞선 세 가지 P와는 어떻게 다른 관점인가요? 이름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포지션 자체를 분석한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포지셔닝은 말 그대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어떤 포지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매도 전략에서는 공매도 잔고 수준과 옵션 시장에서의 투자자 포지션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도 잔고와 옵션 포지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공매도 잔고가 과도하게 높은 주식은 물론 펀더멘털이 나쁘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숏 스퀴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숏 커버링, 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현상이죠. 숏스퀴즈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옵션 시장에서는 어떤 위험을 봐야 하나요? 옵션 시장에서는 특히 감마 스퀴즈라는 위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숏 스퀴즈보다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인데요. 감마 스퀴즈. 네, 설명해 주시죠. 어떤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매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의 급등을 기대하고 콜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 콜옵션을 판매한 주체, 즉 시장 조성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대형 증권사들인데 옵션을 판 대가로 받은 프리미엄이 있지만 만약 주가가 실제로 급등하면 옵션 구매자에게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렇죠. 옵션 매도자는 손실이 무한대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조성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델타 헤징이라는 것을 합니다. 콜 옵션을 팔면 그와 동시에 기초 자선인 해당 주식을 일정 비율만큼 사두어서 주가 상승 위험을 상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들이 해지를 위해 사야 하는 주식의 양, 델타 값에 따라 결정됨, 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해지를 위해 주식을 더 사야 하고
그 매수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고 이런 식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악순환, 즉 양의 피드백 루프, 퍼지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의 해치 목적의 주식 매수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오른 주가 때문에 더 많은 해치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듯이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감마 스퀴즈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임스탑 사태가 바로 이 감마 스퀴즈 메커니즘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였죠. 게임스탑 사태가 감마 스퀴즈 때문이었군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정말 대단했었죠. 네, 맞습니다. 게임스탑 사태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레딧의 월스트리트 베츠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주식, 특히 공매도 잔고가 높거나 특정 스토리를 가진 주식에 몰려가서 집중적으로 매수 공세를 펼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들이 포지셔닝 분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뭐랄까 총가용 시장 TAM 규모가 얼마나 크냐 또는 전기차나 우주 탐사 같은 어떤 거대한 미래 성장 내레이티브나 특정 인물 CEO 등과 관련된 스토리에 더 열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의 집단적인 매수세는 앞서 설명한 시장 조성자들의 해지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감마 스퀴즈 위험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주로 기관 투자자나 헤지 펀드들 간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 집단이 공매도 세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새로운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는 단순히 기업 펀더멘탈만 볼 것이 아니라 이 4P, 즉 패시브 자금 흐름, 프로세서, 퀀트 동향, 팟들의 잠재적 디레버리징 위험, 그리고 공매도 잔고와 옵션 시장의 포지셔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야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시장 환경이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4P 모델을 통해서 시장 구조의 위험 요인들을 이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 단계는 역시 공매도에 타겟이 될 만한 기업, 즉 펀더멘털의 취약점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일 텐데요. 어떤 유형의 펀더멘털 취약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아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공매도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의 펀더멘털 취약성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명백한 경우죠. 바로 사기 또는 심각한 회계 부정이 있는 기업입니다. 둘째는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유행, 패드에 편승했거나 지속 불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진 경우입니다. 셋째는 경기 순환에 민감한 산업에 속해 있어서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환적 약세, 사이클리컬 위크니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네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기업들입니다. 이건 특정 기술의 발전이나 소비자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 혹은 규제 환경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큰 흐름 때문에 사업 모델 자체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사기, 회계 부정, 일시적 유행 지속 불가 모델, 순환적 약세, 장기적 구조적 도전 이렇게 4가지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전문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 중에서 4번째 유형, 즉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 기업을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사실 좀 의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유형인 사기나 회계 부정이 명백하게 드러난 기업이 가장 확실한 공매도 대상처럼 보이거든요. 주가가 결국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왜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피해야 한다고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기 기업이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나 회계 부정은 지적으로 파헤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만약 공매도에 성공했을 경우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줄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기 행각이나 분식 회계가 발각되지 않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Can persist for an extraordinarily long time. 얼마나 오랫동안요? 때로는 10년, 심지어 그 이상 유지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례들도 많죠.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가 0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강하게 확신하더라도 그 몰락의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빌리는 비용, 즉 차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계속 나가죠. 예,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망하기 전에 공매도 투자자가 먼저 그 막대한 사입비용과 기회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타이밍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 많은 공매도 투자자들은 사기 기업 공매도를 지적인 유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결국 터질 것을 알아도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 기다리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 기업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킹의 확산으로 인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 유통업의 쇠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화석연료 관련 산업의 위축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으로 인한 케이블 TV 방송 산업의 하락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산업 변화는 방향성이 꽤 명확하죠. 맞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이즈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고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는 거시적인 흐름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관리하기가 사기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불확실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군요. 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기 기업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리스크에 비하면 구조적 도전 기업은 그 쇠퇴의 경로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알파, 시장 초과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은 타겟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매도 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히 나쁜 기업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 나쁨의 성격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분석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회사인 프레시펫, 티커는 FRPT입니다. 이 회사는 한때 성장주로 각광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공매도 관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나요? 네, 프레시펫은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의 인간화라는 아주 강력한 메가 트렌드를 등에 업고 고성장을 구가했던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더 이상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면서 먹는 것에도 더 좋은 것을, 더 비싼 것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프레시펫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냉장 유통되는 신선 사료라는 컨셉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저도 그 트렌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석가들의 관점은 이 반려동물 인간화 트렌드는 이미 정점에 도달해서 끝났다. Peaked, it's done. 인 것입니다. 트렌드가 끝났다? 좀 단정적인 표현 같은데요. 네, 물론 여전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은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 트렌드 자체가 추가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만한 동력은 이제 소진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미국 내 견주,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80%에서 90% 정도가 자신의 개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로 이 인식은 이미 사회 전반에 매우 보편화되었거든요. 따라서 이 트렌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여력은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아, 더 이상 이 트렌드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총 비용, 즉 총 소요 비용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자체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수의학 비용 인플레이션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6%에서 8% 수준으로 매우 높게 유지되어 왔거든요. 사료값 외에도 병원비, 미용비, 장난감 등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 상대적으로 고가인 프레시팩 같은 프리미엄 사료에 대한 지출을 망설이거나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트렌드는 약화되고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나 가격 정책에는 문제는 없었나요? 신선 사료라는 컨셉은 좋았지만요. 네, 컨셉 자체는 훌륭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프레시펫 제품은 동급의 건사료나 습식사료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는 점입니다. 물론 프리미엄 제품이니까 비싼 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가격을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문제점과 연결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회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사료가 반려동물의 건강에 어떤 과학적인 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제3자 연구나 임상시험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연구 결과가 없었다고요? 네, 개사료가 아닌 진짜 음식 같은 음식, real food, not dog food라는 마케팅 메시지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순전히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에 의존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마케팅만으로 고가 정책을 유지했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는 The Farmer's Dog이나 넘넘 나우 같은 직접 배송, DTC, Direct to Consumer 모델의 경쟁 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간 근급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프레시팻보다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프레시팻의 차별성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거죠. 경쟁 환경도 치열해졌군요. 알겠습니다. 제품 경쟁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회사의 성장 전략 자체에도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소매점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확장해 왔는데 이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프레시팻은 월마트, 타겟, 펫코 같은 대형 소매점에 자신들의 제품을 진열할 전용 냉장고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 전략은 초기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매장 수를 빠르게 늘려나갔죠. 하지만 미국 내에 설치 가능한 주요 소매점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약 27,500개 정도의 매장에 도달하면서 신규 매장 추가를 포함한 외형 성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매장을 늘려서 성장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럼 회사는 어떤 대안을 찾았나요? 그래서 회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찾는 대신 이미 냉장고가 설치된 기존 매장 내에서 냉장고의 크기를 더 키우거나 아예 냉장고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위 매장당 생산성 또는 냉장고 침투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기존 매장에서 더 많이 팔겠다는 거군요.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이 냉장고들을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는 비용, 즉 설비 투자 비용, 캐펙스, 캐피털 엑스펜디처즈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매장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이미 확보된 매장 안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심스러운 전략, very questionable use of capital 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왜 의심스러운 전략이라고 평가받는 건가요? 투자해서 매출이 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매출은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늘어나는 매출 대비 투입되는 자본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프레시팻에게 가장 높은 마진을 안겨주었던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 채널에서의 매장 확장이나 냉장고 추가 설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다른 채널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했거든요. 이는 결국 전체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 ROI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 성장을 위해 돈은 계속 쓰는데 효율은 떨어지는 상황이었군요. 네. 게다가 회사는 여전히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는 등 제조 역량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비 투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잉여 현금 흐름, Material Free Cash Flow를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벌어들이는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결국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다가 성장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문제가 터진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성장이었는데 실제 발표되는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 시작하자 디셀러레이션, 그동안 높은 성장을 전제로 정당화되었던 비싼 밸류에이션 배수, PSR, 주가 매출 비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장 스토리의 균열이 가자 그 높은 주가를 지탱할 근거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펀다멘털의 취약성이 결국 밸류에이션 붕괴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레시패살에 잘 들었습니다. 성장 스토리의 한계와 자본 효율성 악화가 어떻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네요.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펫보험 회사인 트루파니언, 티커는 TRUP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도 당연히 성장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도 유망해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된 건가요? 네, 트루파니온도 표면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낮은 펫보험 가입률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보였고 회사는 스스로를 단순한 보험사가 아니라 매달 구독료를 받는 구독 기반의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라고 포지셔닝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고 했죠. 구독 모델이라고 주장했군요. 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반려동물의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90%를 보장해주는 상당히 보장 범위가 넓은 고보장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보험 사업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보험 산업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즉 고전적인 보험료율 인상 나선 클래식 인슈어런스 레이트 스파이럴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험료율 인상 나선? 그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가요? 이건 보험사가 손해율,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높아져서 적자를 보게 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가 오르면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건강해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낮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 저위험 고객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먼저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즉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들, 즉 불량 고객, 고위험 고객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험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겠죠. 아, 결국 보험료를 올릴수록 위험도가 낮은 고객은 떠나가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만 남게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 애드버스 셀렉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결과적으로 보험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손해율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또다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더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또다시 우량 고객이 이탈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료율 인상 나선의 함정입니다. 트루페니언이 바로 이 나선 구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보험료를 올려서 손실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런 현상이 정말로 확인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에서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트루페니언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요주에서 보험료를 무려 400%에서 700%까지 인상했습니다. 400%에서 700%요? 정말 엄청난 인상률인데요? 네, 엄청나죠.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수의학 비용 인플레이션율이 연평균 6, 7%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인플레이션율의 2배에서 많게는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공격적으로 올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올렸으니 손해율이 당연히 개선되었어야 하겠죠. 그렇죠. 수입이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의 손해율 러슬 레이시오는 여전히 회사가 목표로 하는 수준보다 10%포인트, 100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높은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험료 수입 100원당 지급하는 보험금이 80원이 넘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임을 시사합니다.
아니 그렇게나 보험료를 많이 올렸는데도 손해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니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당 청구되는 의료 비용 자체가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반려동물 의료 비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일부 원인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빈도, 프리퀀시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청구 빈도가 높아졌다. 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보험에 가입된 전체 반려동물 중에서 실제로 1년에 한 번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려동물의 비율을 보면요. 한 5년 전에는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비율이 20%에서 22%까지 증가했습니다. 15%에서 20에서 22%로요. 꽤 많이 늘었네요. 네, 상당한 증가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역선택이 실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보험료가 계속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 반려동물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해지하는 반면 아프거나 만성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즉 보험 혜택이 정말 절실한 반려동물들만 보험에 남거나 새로 가입하게 되는 구조적의 취약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보험 포트폴리오의 질 자체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거죠. 역선택으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들의 평균적인 위험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더 큰,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보험 포트폴리오 전체의 노령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포트폴리오의 노령화요? 네, 반려동물 보험 산업에서는요,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역학관계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치료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죠. 특히 개나 고양이의 경우 4세에서 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클레임 빈도와 건당 청구 금액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4, 5세가 중요한 변곡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트루페니언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보험 가입자, 즉 순신규 가입자의 증가율이 과거에는 연 20에서 30%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연 4% 수준으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네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험 포트폴리오에 젊고 건강한 신규 반려동물의 유입은 줄어들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반려동물들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트루파니온 정체 보험 포트폴리오 내 반려동물들의 평균 연령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는 클레임이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인 4.5세에서 5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아, 평균 연령 자체가 위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젊고 건강한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서 기존 포트폴리오의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이는 앞으로 클레임 빈도와 규모의 폭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보험료율 인상 나선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보험료를 올려도 손해율은 계속 악화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위험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서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완전한 금융 붕괴, Complete Financial Collapse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한 구조적 문제네요. 겉보기 성장성 뒤에 숨겨진 위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트루파니온 사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S 라인스 보험사인 킨세일, 티커는 KNSL입니다. 이 회사는 장부 가치의 7배라는 정말 놀라운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이건 일반적인 보험사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입니다. 보통 동종업계, 그러니까 다른 E&S 보험사들의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이 대략 2배에서 3배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7배라는 수치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프리미엄, unbelievable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 회사가 보여주는 뛰어난 수익성과 낮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없게도 일부 분석가들은 이 회사를 과거에 결국 파산으로 끝났던 미국의 대형 영리 교육 기관인 ITT 에듀케이션에 비유하면서 킨세일이 어쩌면 보험 산업의 ITT 교육, 인슈런스 ITT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 산업의 ITT 교육이라니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인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건가요? 그 이유는 두 회사 모두 표준 시장, 스탠다드 마켓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고객층, 즉 보험으로 치면 일반 보험사들이 잘 인수하려고 하지 않는 고위험 소규모 사업체들이나 특수직업군, ITT 교육의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었죠. 이런 틈새 시장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아주 높은 가격, 보험료 또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최후의 보루, Insurer Provi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면서 고객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아, 표준 시장에서 소외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킨세일이 이렇게 높은 수익성과 특히 낮은 손해율을 기록하는 비결이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뛰어난 자체 기술력이나 언더라이팅, 보험 인수심사 능력 덕분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킨세일은 자체 개발한 기술 플랫폼의 효율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기술 개발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하는 비용은 전체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의 약 1% 수준으로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이례적으로 낮은 손해율, 컴바인드 레이시오에서 손해율 부분의 진짜 비결은 그들이 내세우는 기술력보다는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전력적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보험사를 찾기 어려운, 즉 보험 가입이 절실한 고객들에게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때로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 결정력이 매우 강한 거죠. 둘째는 보험증권, 폴리시 자체에 매우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면책 조항, aggressive on exclusions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장해줘야 하는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다는 전략입니다. 면책 조항을 공격적으로 넣는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면 특정 유형의 사고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한다거나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서 업계에서는 보험금 안 주기로 악명이 높다, notorious for not paying 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악명이 높을 정도인가요? 네, 특히 이 회사의 주 고객층이 보험계약 조건이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또는 중견 사업체,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은 복잡한 면책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 정리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높은 가격을 받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저런 면책 조항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낮은 손해율과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정말 영리한 건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어떻게 그 비정상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PBR 7배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만 본 걸까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 유지율, 리텐션 레이트가 60%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낮은 계약 유지율이 킨셀 모델의 핵심적인 모순이자 잠재적인 취약점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반적인 손해보험사 P&C, Property and Casualty들의 계약 유지율, 즉 기존 고객이 다음 해에도 다시 그 보험사와 계약을 갱신하는 비율은 보통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고 상품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킨셀의 유지율은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나머지 40%의 고객은 1년 만에 다른 보험사를 찾아 떠나버린다는 뜻입니다. 40%나 떠난다. 엄청난 이탈률인데요? 네, 매우 높은 이탈률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고객들이 킨세일의 높은 보험료에 비해 실제 보장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희석된 상품, watered down product, 혹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부정적인 경험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만을 느끼고 다음 해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아,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신호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킨세일이 보험증권의 면책 조항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고객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는 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Don't really have insurance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킨세일은 높은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면책 조항을 통해 실제 리스크는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낮은 손해율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고객 만족도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낮은 계약 유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겉으로는 수익성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객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세워진 높은 밸류에이션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단기적인 위험과 장기적인 위험으로 나누어 짚어주시죠. 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E&S 보험 시장 자체의 환경 변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자연재해 증가, 소송 리스크 증대, 그리고 표준시장 보험사들의 보수적인 인수 태도 등으로 인해 E&S 시장으로 위험이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하고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른바 경화시장이었습니다. 킨세일은 바로 이 경화시장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죠. 경화시장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강했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거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연화시장, 소프트마켓으로 국면이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킨세일이 누려왔던 공격적인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신규 계약 증가율이 둔화되는 조짐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화시장으로 바뀌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겠네요. 네, 만약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합산 비율, combined ratio, 이퀄 손해율 플러스 사업 비율,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음, 이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80% 중반대, mid 80s 정도로 정상화, 즉 회귀한다면 현재 PBR 7배에 달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가에 그야말로 대규모 재평가, 매시브 리레이트, 즉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가장 즉각적인 단기 위험입니다. 장기적인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했던 대규모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들, 예를 들어 허리케인 관련 소송에서 1억 4천만 달러 약 1,8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종류의 잠재적인 대규모 소송 리스크, 즉 꼬리 위험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제로 큰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회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익잉여금이나 보험금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ITT 교획이 결국 규제당국의 조사와 소송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네, 킨세일 사례까지 들어보니 정말 겉으로 보이는 실적이나 성장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막들이 숨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포함해서 오늘 공매도 전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성공적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운영상의 원칙과 또 위험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원칙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공매도 투자자가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명백해 보이는 공매도 아이디어라도 그 주가가 궁극적으로 하락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50%에서 많게는 10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한 역추세 반등, 카운터 트렌드 랠리를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은 겪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50%에서 100% 반등이요?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올라버리면 정말 끔찍하겠는데요?
네, 그야말로 절대적인 고통, absolute agony 그 가체입니다. 엄청난 평가 손실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뭘 잘못 분석했나? 시장이 영원히 비이성적일 건가? 하는 자기의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펀더멘탈 분석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통스러운 반등 구간을 버텨낼 수 있는 엄격한 리스크 관리 규율이 없다면 결국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리스크 관리 규율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분석에만 매몰되지 말고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전에 넘지 못했던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 리지스턴스 레벨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펀더멘털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공격적으로 위험 노출 규모를 줄이는, 즉 포지션 규모를 줄이거나 심지어는 손절매하는 기계적인 규율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나쁘다고 생각해도 기술적으로 상승 신호가 나오면 일단 물러서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때로는 중기적으로도 주가 자체가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지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부각되고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주가 움직임 그 자체를 시장이 보내는 중요한 정보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기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공매도 투자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펀더멘탈만 믿고 존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에도 귀를 기울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 그리고 엄격한 손실 관리 원칙이 생존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관리 외에 전체 공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효과적인 공매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공매도 포지션을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앞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트로페니언 사례처럼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시장 미시구조 요인들, 즉 4P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말 그대로 고강도 유지 보수가 필요한 전쟁형 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매도는 성공했을 경우 매우 높은 알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투입하는 시간 대비 수익률, 리턴 온 타임은 오히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형 쇼트. 네, 이해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 유형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설정 후 망각형에 가까운 쇼트입니다. 주로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유형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술, 텍스트 투 이미지 AI 때문에 기존의 스톡 이미지 판매 사업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셔터스톡 같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업체들이 주택 매매 과정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번들링 경향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으로 높은 마진을 누려왔던 권원보험 회사들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덜하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전쟁형 쇼트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알파를 창출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만 앞서 말한 전쟁형 쇼트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고통스러운 손실 구간, 드로다운을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즉 밸러스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의 쇼트를 균형 있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흥미로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이네요. 전쟁형 쇼트의 높은 잠재 수익과 고통을 설정 후 망각형 쇼트의 안정성으로 부환한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현재와 같은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유형의 기업을 공매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장 끔찍한 허러블 기업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네,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관찰 결과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시장 경험을 돌이켜보면 펀더멘털이 그야말로 끔찍한 회사, 헐러블 컴퍼니, 예를 들어 뭐 명백한 사기 징후가 있거나 사업 모델 자체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매도했을 때보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거대한 산업 트렌드의 역풍을 맞고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괜찮은 회사, OK 컴퍼니 with some challenges를 공매도했을 때 더 꾸준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관찰되었습니다. 괜찮은 회사를 공매도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전반적인 건강 중시 트렌드나 설탕세 도입 같은 규제 변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탄산음료나 가공식품 사업 부문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형 식음료 회사들. 자료에서는 펩시코를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만 특정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당장 망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핵심 사업의 장기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지만요. 따라서 앞으로 효과적인 공매도 전략은 단순히 사기 기업을 찾아내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지적인 유의를 넘어서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기업, Secularly Challenged Businesses를 핵심 타겟으로 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 나누었던 4P 모델을 활용해서 시장의 미시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 특히 패시브 자금 흐름이나 알고리즘 매매, 그리고 옵션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갑작스러운 기술적 급등 위험, 숏 스퀴즈나 감마 스퀴즈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깊이 있는 펀더멘털 분석과 정교한 시장 미시구조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격한 리스크 관리 규율,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결합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지만 동시에 이런 다층적인 분석과 전략을 통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매도 전략의 그 복잡한 현실과 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차원적인 분석의 틀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포피 모델이라는 새로운 관점부터 시작해서 펀더멘털 취약성을 유형별로 나눠보고 또 프레시팻, 트루패니언, 킨셀 같은 실제 기업 사례들을 통해 그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살펴보니 공매도가 정말 단순한 주가 하락 예측 게임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위험 관리가 생명인 전쟁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듣는 동안 내가 아는 산업이나 기업 중에도 저런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하고 떠오르는 곳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주변의 산업이나 기업들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시고 왜 저 기업이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4P 관점에서는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희 논의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줄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